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에서 불이 나 시민 700여 명이 대피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용산구의 사우나에서도 불이 나 많은 이용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5명이 다치는 4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과 난방용 배관이 누수돼 인근 아파트가 정전됐던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엔 주택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사우나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는데요.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원인과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은요, 얼마 전 리모델링을 끝마치고 오픈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요.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화재 원인, 또 그리고 그 대책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46분, 서울 서초구 잠원로에 있는 백화점 전체가 화재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50여 대 소방차가 붉은 물줄기를 쏘며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불길은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잡혔는데요. 불은 이날 백화점 건물의 외벽에 석재 보강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발생했는데요. 불이 나자 작업 인부들과 아래 1, 2층에 있던 손님 7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작업 인부 2명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6시 15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찜질방 건물 2층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을 즐기던 이용객 100여 명이 화재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사고로 사우나 여성 고객 1명이 화재 연기를 흡입한 탓에 기도가 부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사우나 손님 120명 중 40여 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속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진화 작업으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성 좌욕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3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요.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과 싸우느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요. 다행히 주택 거주자 2명은 불이 나자마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시민 700명이 갑작스런 화재로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또 사우나에서도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망자 소식은 없어서 참 다행인데요. 교수님, 이 백화점 화재 원인이 공사 중 용접불꽃이 튀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용접불꽃이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백화점 1, 2층이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공사 중에 용접 불티가 건축자재로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용접 시에는 섭씨 수천 도의 고온의 온도에 불꽃을 내기 때문에요. 화재나 폭발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용접할 때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용접 작업, 또 용접을 하기 위한 작업에 인접한 곳은요. 인화성이라든지 가연성 물질은 반드시 치워놔야 되고요.
또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가 차 있는 밀폐 장소라든지 또 용기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작업 전에 반드시 가스 농도를 세밀하게 측정한 후에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 용접할 때 튀는 불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대피를 잘한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중이용 장소를 방문할 때에는요, 반드시 비상구 또 대피로를 미리 이렇게 한 번쯤 파악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 백화점 화재에서는 쇼핑객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대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요, 뭐 하도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네.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끊기고 또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이 수직 공간, 즉 엘리베이터의 샤프트는 화재의 연기가 이렇게 확산되는 통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또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손수건으로, 또 이제 젖은 손수건이면 더 좋겠죠.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대피를 못하고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혔을 때에는요, 자기의 그 현재 위치 이런 부분들, 또 구조해달라는 이런 메모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알려서 네. 적극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새벽 1시 42분. 서울 중구 남산 2호 터널 안이 사고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태원에서 신라호텔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인데요. 마치 폭발 사고 현장처럼 부서진 차량의 파편들과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사고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는 유압 장비를 동원해 들이받친 승용차 2대 안에 갇혀있던 3명과 밖으로 튕겨져 나온 4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총 8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31분. 서울 광진구 군자동 화양사거리 인근 군자 지하차도 방향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데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 석 대가 택시를 잇따라 추돌해 택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고 택시 승객과 승용차 동승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1차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37분.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재는 1톤 트럭이 김포 방면으로 달리던 중에 적잠에서 불이 나 빈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119 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화재 현장입니다. 네, 방심하다 일어나는 부주의 사고는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설마 하는 순간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졸음운전이죠. 졸음운전을 하던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에 4명은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번쯤은 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뭐 역시 원인은 피로 누적, 또 식곤증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이런 집계가 됐는데요. 방금 본 사고 영상에서도 택시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피로 누적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네, 고속도로 운행 시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운전자가요. 2, 3초만 눈을 감아도 차는 100m 이상 이렇게 달려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100m를 달리는 사이에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또 자신도 모르게 차선을 넘거나 또 옆차를 부딪히거나 가드레일에 튕겨져 전복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데요. 졸음운전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죽음으로 바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졸음이 오면 그 즉시 졸음 쉼터라든지 휴게소에 들어가서요.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또 운전 중에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시고요. 또 껌이라든지 음료 등으로 졸음을 또 쫓는 것. 또 그리고 동승한 옆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것도 졸음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교수님이 알려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졸음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고 쉬거나 수면을 취함으로써 졸음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흔히 보이는 졸음 쉼터가 졸음 운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또 반대로 보완해야 할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졸음 쉼터가 확실하게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졸음 쉼터에서 쉬고 난 후에 다시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진출로가 너무 짧아서요. 달려오는 차량들과 충돌할 위험성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럭같이 속도를 붙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차종은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할 때 매우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졸음 쉼터에서 진입할 때는요. 먼저 들어와 있는 차량들이 움직일 것을 대비해서 속도를 좀 천천히 줄이셔야 되고요. 또 쉼터를 빠져나갈 때는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와의 여유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잠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물론 내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졸음은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 핸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8분.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아파트의 물탱크에서 물이 넘쳐 지하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등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119 구조대는 현장 도착 즉시 수중 모터를 설치해 물을 빼내고 있고 구청의 협조하에 배수 펌프를 추가로 설치해 물빼기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밤 12시 54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큰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도로로 용솟음치고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 현장 구조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먼저 일대 통행부터 통제하고 관련 단수 지역을 일일이 파악하는 등 현장 수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된 배관이 균열돼 누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도관 누수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녁 7시 52분. 난방용 배관이 누수돼 일대 아파트가 암흑천지로 변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의 난방용 배관이 누수돼 아래 매설된 한전 전기 배선으로 스며들어 합선되면서 인근 아파트 4개 단지에 전력 공급이 2시간가량 차단되는 정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의 여파로 아파트 주민 5명이 멈춰선 승강기 안에 고립되는 등 3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한전에 전력 긴급 복구를 요청하는 등 전력 공급 정상화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관 누수로 인근 아파트가 정전이 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교수님, 이런 누수 사고의 원인은 뭔가요? 네, 일단 시공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낡아 있는 상태로 방치하다 보면 결국 또 상하수관이 또 파열되기가 쉽고요. 네. 또 이 파열된 상태에서 물이 새서 토양이 휩쓸려 나가면서 싱크홀도 그래서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싱크홀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한테도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도 전국 곳곳에 난 싱크홀 때문에 차량 사고가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철저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또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잦은 집안 침하 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인근 집안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승인받도록 하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것이 앞으로 계획대로 잘 시행돼서 다시는 누수 사고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방학을 맞아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엄마가 잠깐 집을 비우거나 방심한 사이 우리 집의 안전과 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어린이 유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른들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안은 아이들에게는 방종이나 또 혹은 안전 일탈의 공간일 수가 있고요. 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에 위험이 높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끼리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또 떡볶이를 데워 먹는다고 가스불을 켜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다거나 또 성냥이나 라이터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하려면 어떤 예방 조치나 안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네. 가정화재 사고 원인의 1위가 주방 사고인 만큼요. 아이들에게는 주방은 더 위험한 곳입니다. 네. 주방 화재의 원인으로는요. 레인지 후드에 있는 그 레인지 후드 덕트 안에 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레인지 후드 안쪽 상황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요. 후드 안쪽에 들어가서는 여기저기 눌러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불씨가 쉽게 붙어서 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덕트 안에서 생긴 불씨가 다시 가스레인지 위로 떨어지면서요. 주방 전체가 화마에 휩싸이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이러한 겨울방학에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 화재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레인지 후드를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섬유 필터의 경우에는요. 최소 3개월마다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알루미늄 후드의 경우에는요.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솔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깨끗하게 닦여난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아예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요. 주방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숙지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불은 뜨겁고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웬만하면 어린이들이 주방기구를 혼자서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방은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엄마가 집을 비우고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 거의 매번 일어나는 화재가 불장난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주의를 줘야 할까요? 네, 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따라서 라이터, 또 향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것들은 아예 눈에 띄지 않도록 치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생이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가요. 커튼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가 커진 상황이 있었는데요. 불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저지른 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화재 위험성을 확실하게 또 반복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안전교육도 정말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화재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대비법도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네. 어른보다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가요. 또 위기 순간에 반응하는 속도, 또 대처하는 속도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어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를 예방하려면요. 각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화재 시 대피 방법이라든지 119 화재 신고 요령 등을 잘 가르치고 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아이들은 화재 발생 시 침대 밑이나 장롱 속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요. 흔히 아이들은 불장난을 하거나 또 조리기구를 다루다가 불이 날 경우에 네. 우선 겁먼 척 덜컥 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 밑이라든지 장롱 속으로 숨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욕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구석진, 밀폐 공간 이런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네.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경우에 그런 곳으로 숨으면 불에 갇히게 돼서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잘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 함께 같이 밖으로 도망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또 너무 어린 유아들에게 119 신고 방법이라든지 소화기 사용 방법을 너무 상세히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아이들은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배운 대로 행동하다 보면 정작 대피해야 될 시간을 놓치고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화재 시에 대피할 때는 방문의 손잡이를 함부로 잡지 말고요. 손등으로 살짝 대봐서 그것이 너무 뜨겁다면 그 반대쪽은 이미 화염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절대 문을 열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이러한 지식들도 잘 알려줘야 되겠고요. 네. 또 이런 행동들을 아이들에게 숙지시켜주는 것이 화재 발생 시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겨울방학 동안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에 의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입니다. 겨울방학 어린이 유발 화재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덕트 안 기름 찌꺼기로 인해서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레인지 후드 덕트 청소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필터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마다 교체를 하도록 하고요. 알루미늄 후드의 경우에는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솔로 문질러서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터, 성냥, 향초 등 어린이들의 불장난에 사용될 수 있는 화기용품은 절대 어린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켠 성냥개비 하나에 소중한 보금자리인 집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보다 위기 상황에서 반응이 느린 어린아이에게 화재 발생 시에 대피 요령과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 어린아이들은 침대 밑이나 구석진 곳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대피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아 집안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 생기기 쉬운 어린이 유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불이 무섭다는 것을 잘 숙지시켜서 온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되짚어보는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달리는 방향이 다른 차들을 엄격하게 구분시켜 그어놓은 황색 중앙실선. 그 어떤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금기선인데 갑자기 뚫고 넘어온 차량. 순식간에 도로 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건너편 차로를 잘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피했지만 정면 충돌한 두 차량은 큰 충격을 피할 수 없겠는데요. 달리는 방향이 다른 차끼리의 정면 충돌을 부르는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중앙선은 차가 있으나 없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잠깐 넘어가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부른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사고입니다. 특히 추월하기 위해 잠깐 넘어오는 중앙선 침범. 하마터면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이른바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은 대형 사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중앙선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지만 한적한 지방도로에서나 앞에 오가는 차가 안 보일 때는 필요에 따라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차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방금 사고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노란색 실선인 중앙선은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중앙선은 달리는 방향이 다른 차들을 구분하여 그어놓은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가서는 안 될 불가침 선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부딪히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대부분 정면 충돌 사고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중앙선, 그 어떤 경우에도 넘어가서는 안 될 안전 불가침선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매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전수첩에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직접 알려주는 따끈따끈한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를 사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서서 분사를 해야 합니다. 바람을 얼굴에 맞는 상태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면
불길로 날아가야 할 소화기 분말이나 소화액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본인에게 되돌아와 덮치게 되므로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소화기를 분사할 때는 반드시 바람을 등진 지점으로 이동한 후 불을 향해 소화기를 쏴야 합니다.